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이 말 틀린 것 같죠? 사실은 반만 맞습니다. 겪기 전에 이미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말하고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단 한순간의 그 표정, 그 몸짓, 그 말투 속에는 진짜 마음이 숨어 있죠.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카페. 잔잔한 커피 향 사이로 스팀 소리가 칙칙하고 흘러나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서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반쯤 밝히고 반쯤 그림자로 가립니다. 그곳엔 6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두 손으로 꼭 쥐며 커피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 손끝으로 컵을 살짝 굴렸죠. 그녀의 이름은 정화. 평생 사람에게 상처받고도 여전히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오랜 친구 윤자를 만났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말끝마다 불쾌함이 묻어나왔죠. 야, 너 그 옷 아직 입어? 그거 나 고등학교 때 유행하던 거잖아. 윤자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가엔 살짝 비꼬는 듯한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커피잔에 부딪히는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이 사람 뭔가 달라졌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엔 감춰집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상황만 오면 그 껍질이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도덕성은 위기보다 우월감 속에서 무너진다. 즉, 누군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짓는 그 미세한 표정. 그게 바로 본성의 얼굴이라는 거죠. 윤자는 그날 카페 알바생에게 주문을 바꾸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아메리카노 달라 그랬잖아요. 귀는 장식이에요? 목소리는 크게 높이지 않았지만 말 끝에 싸늘한 어조가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정화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알바생이 고개 숙여 사과할 때 윤자의 입가에는 아주 짧고 희미한 미소가 스쳤죠. 그 웃음은 마치 누군가를 밟고 선 사람만이 짓는 여유 같았습니다. 그 한순간의 미소.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절대로 함께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의 표식이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만 강하고, 뒤돌아서면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누군가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웃습니다. 그들은 평소엔 겉으로 점잖고, 친절하고, 심지어 도와주는 척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목적은 하나, 자기 우위의 쾌감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자들은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측정했죠. 선한 의도로 도운 사람들은 전두엽 공감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면 보여주기식 도움을 준 사람들의 뇌에서는 쾌감 중추, 즉 보상 시스템이 더 강하게 반응했어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남을 도우며 함께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우월해하며 즐깁니다. 그리고 바로 후자, 그 우월감 속에서 웃는 사람, 그가 본성이 악한 사람입니다. 정화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문을 닫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탈진한 것이란 걸요.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도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기운이 빠집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신경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소진이고 디플리션이라 부릅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나 냉소적인 말투가 듣는 사람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심장 박동, 호흡, 심지어 면역력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아무리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도 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였다면 그건 도망쳐야 할 신호입니다. 그들이 웃으며 내뱉은 말 속에는 내가 널 평가하고 있다는 뿌리 깊은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의는 논리보다 습관이고 그 습관은 결국 타인을 지치게 하고 자신만 남기는 결과로 끝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바로 그 한순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이 사람 단 한 번만 봐도 피해야 한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대의 눈빛과 시선의 방향만으로 악한 본성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3가지 교묘한 말투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얼굴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태도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이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게 될 겁니다. 눈빛, 말투, 손의 움직임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3가지 신호.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은 겉으론 괜찮은데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 그건 이유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이미 상대의 미세한 행동 신호를 읽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 단 3가지만 짚겠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보였다면 그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신호 눈빛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창문이다. 그런데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눈빛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하는 시선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할 때조차 상대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엔 눈을 마주치는 척하지만 이내 시선을 살짝 내려 입가, 옷, 손, 혹은 주변의 물건으로 흘려보냅니다. 이건 무의식적인 행동인데 심리학적으로 지배적 시선 하향다머넌트 다운워드 게이즈이라 불립니다. 이 시선은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평가 대상으로 바라보는 무언의 표현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정화는 남편의 회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남편의 상사가 앉아 있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화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아, 사모님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그 말에는 미묘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마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연구자들은 밝혔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평가하는 습관은 공감 능력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즉,
이런 시선을 자주 보이는 사람은 타인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기보단 비교하고 줄 세우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눈빛은 단 0.2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너보다 위아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면 그건 본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신호 말투가 포장된 비난이다.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칭찬처럼 들리는 비난을 합니다.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살 좀 올랐지? 그 정도면 나이치곤 괜찮네. 와, 너 그렇게 단정하게 하고 오니까 되게 새로워 보인다. 이런 말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뜻은 내가 평소엔 그렇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패시브 어그레션 수동적 공격이라 부릅니다. 공격이지만 웃으며 말하기 때문에 상대는 기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오래 곁에 두면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정화의 딸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이런 상사를 만났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와, 너는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괜찮네. 이 정도면 초보치고는 잘했어. 칭찬인 척하지만 언제나 생각보다 치고는 같은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건 상대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말이 아니라 아래로 눌러두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투는 청각적으로 미묘하게 다릅니다. 말끝이 올라가지 않고 살짝 낮게 떨어지며 속삭이듯 비웃는 듯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머리 뒤쪽이 서늘하고 가슴 속에 가시 하나가 박히는 느낌이 들죠. 그들은 결코 실수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건 내 스타일이야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건 교묘한 방식의 지배욕, 즉 언어로 상대를 낮추는 본성입니다. 심리학 실험에서도 이런 경향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언어 심리 연구에서는 비난을 포장하는 사람은 죄책감보다 우월감이 더 크게 활성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편한 표정을 보면서도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즉, 누군가가 불안해하거나 움츠러드는 순간 그들은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 손의 움직임이 자기 중심적이다. 몸은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말은 거짓일 수 있지만 몸은 무의식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대화할 때 자신의 몸을 상대 쪽으로 열지 않습니다. 어깨는 뒤로 젖히고 손은 앞에서 가슴을 가리듯 모으거나 테이블 위에서 자신의 컵, 핸드폰, 서류를 가운데 두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려는 신호입니다. 상대가 가까이 다가오면 손을 움직여 정리하는 척하며 공간을 차지하죠. 정화의 친구 윤자는 언제나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커피를 계속 저으며 컵받침을 정리하고 가방을 옆으로 치우고 그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야 정화는 알았습니다. 그건 대화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자기 영역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걸요. 이런 행동은 신체 언어 심리학에서 공간 지배 행위 스페이셜 다머네이션로 분류됩니다. 사람이 불안을 느낄 때는 몸을 닫지만 타인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공간을 확대합니다. 손을 크게 움직이고 팔꿈치를 넓게 벌리며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죠. 이건 무의식적인 힘 과시입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과 있을 때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고
숨이 답답하다면 그건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눈빛, 말투, 손의 움직임.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격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본성은 타인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선한 사람은 타인의 불완전함을 봐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밟지 않으면 자신이 작아질 것 같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항상 비교로 끝나고 그들의 시선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그들의 손은 언제나 자기 앞을 지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피하세요. 그건 싸움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 3부에서는 겉으론 선해 보이지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행동 패턴을 다룹니다. 그들이 왜 항상 피해자인 척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심리학적 분석과 실제 사례로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겉으론 선해 보이지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행동 패턴.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는 늘 부드럽고 고개도 자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상하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그 사람에게 정서 에너지를 빼앗긴 겁니다. 심리학자 마리안 로젠버그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소리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칼보다 날카롭다. 오늘은 겉으론 선하지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행동 패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신호들이 보이면 단 한 번이라도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겁니다. 첫 번째,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늘 자신이 손해본 사람입니다. 나는 늘 참고 살아. 내가 좀 불쌍하지 않냐? 그들의 말은 온통 한숨으로 시작하고 억울함으로 끝납니다. 정화의 이유 숙자가 그랬습니다. 맨날 남편 탓, 자식 탓, 세상 탓을 했죠. 정화는 처음엔 안타까워 위로했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위로가 깊어질수록 숙자의 표정은 점점 더 만족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불행을 말할 때만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빅텀 멘탈러티 신드롬, 즉 피해자 의존성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스스로 불행을 유지함으로써 관계를 붙잡습니다. 당신이 공감해 줄수록 그들은 더 큰 한숨을 준비합니다. 결국 주변 사람의 감정은 그들의 불행에 흡수돼 버립니다. 피해자는 늘 공감받고 당신은 서서히 정서적 피로로 무너집니다. 두 번째, 도움을 주지만 대가를 바라본다. 이들은 겉보기엔 늘 친절합니다. 괜찮아, 내가 해줄게. 도와줄 테니 걱정 마. 하지만 그 도움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따라옵니다. 정화가 한 번은 이웃 윤자에게 부탁을 받았죠.
나 대신 택배 좀 받아줘. 급해서 그래. 정화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 윤자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예전에 그때 부탁했잖아. 이번엔 내가 내 일 좀 도와줘야지. 그 말의 어조엔 미묘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가엔 기억하고 있다는 표식이 스쳐갔죠. 이런 사람의 본성은 주고받음의 균형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움을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하버드대의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호의의 조건을 거는 사람은 실제로 권력욕 지수가 평균보다 2.3배 높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은 도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당신이 고맙다 말할 때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잘못을 농담으로 넘긴다. 에이, 농담이야. 왜 그렇게 진지해? 이 한마디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건 가벼운 말 같지만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교묘한 수법입니다. 정화의 딸은 직장에서 동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남자친구랑 싸웠어? 딸이 당황하자 동료는 웃으며 말했죠. 왜 그래, 농담이잖아.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이 피식 웃었고 딸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때의 공기, 무겁고 뜨겁고 숨이 막혔죠. 이건 가벼운 폭력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서튼은 이를 소셜 microaggressions이라 부릅니다. 작은 농담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자존심을 미세하게 깎아내리죠. 이들은 절대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민하면 세상 살기 힘들겠다는 말로 오히려 상대를 탓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별일 아닌데 내가 과민 반응했나? 그건 이미 그들의 말에 당신의 감정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칭찬을 미끼로 통제한다. 역시 너밖에 없어.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이 말이 처음엔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이상하죠. 그들의 칭찬 속에는 언제나 통제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정화는 오랫동안 그런 친구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말했습니다. 정화야, 너 진짜 착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만 부탁하는 거야. 하지만 부탁은 점점 커졌고 거절이라도 하면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정화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사랑도 신뢰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칭찬을 이용한 구속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모셔널 머니뷸레이션 정서적 조종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의 인정 욕구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입니다. 결국 당신은 착해야 한다는 함정에 갇히고 그들은 도덕적 우위의 자리를 차지하죠. 다섯 번째, 남의 불행에 안도한다. 이건 아주 은밀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었다고 말하면 그들은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짧은 반짝임이 스칩니다. 그건 동정이 아니라 안도입니다.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쟤도 결국 그렇게 됐네. 이들은 타인의 불행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됐다고 하면 불편해하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정됩니다.
하버드대 행복심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질투보다 더 위험한 감정은 타인의 불행에 느끼는 쾌감이다. 이 감정은 공감 능력의 반대편에 존재하며 반복되면 타인의 고통을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은 늘 부드럽지만 공기의 온도는 점점 내려갑니다. 당신은 곁에 있으면서도 이상한 냉기를 느낄 겁니다. 그건 바로 그들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무감정의 냉기입니다. 이 5가지 1. 피해자 역할 2. 조건 있는 도움 3. 농담으로 책임 회피 4. 칭찬을 이용한 통제 5. 타인의 불행 속 안도 이 중 하나라도 자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선한 척하는 악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결코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선함이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줄 아는 지혜입니다. 정화는 결국 윤자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루가 덜 피곤해졌어요. 그 말 속엔 평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은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 멀리에서 얻은 자유였습니다. 늦은 밤 창가에 걸린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며 들어오고 책상 위 머그컵에서는 미약한 커피 향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이제는 나도 좀 편해지고 싶다. 그동안 수없이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그래도 이해해야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결국 남은 건 늘 같은 후회였다. 왜 나는 늘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착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못된 사람에게 휘말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은 설명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아마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하고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은 그 이해심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양보를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 순간 힘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나를 지키는 법.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 첫 번째 기술 감정을 분리하세요. 심리학에서 감정 분리 디신게이지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두어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 참 이기적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건 그 사람의 판단일 뿐 나의 진실이 아니다. 그 한 문장만 마음속에서 되뇌면 감정의 주도권이 상대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한 상담 심리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불길과 같다. 불은 피할 수 없지만 물러서면 태우지 못한다. 즉,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게 바로 상처받지 않는 첫 걸음입니다. 이 2번째 기술 침묵의 주도권을 잡으세요. 못된 사람의 무기는 말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말로 반응할 때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변명하면 더 비꼬고 당신이 울면 더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럴 땐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감정적 자극 상황에서 침묵 반응을 유지한 사람이 공격자보다 심박수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침묵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말을 아낄수록 상대는 불안해집니다. 그들은 늘 반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3번째 기술 나를 위한 경계 문장 만들기. 관계의 건강은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착함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이럴 때 써보세요. 그 말은 듣기 어렵네요. 그건 제 기준에서는 불편해요.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그러나 감정 없이 말하는 것. 이건 싸움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선언입니다. 경계 문장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벽입니다. 4번째 기술 내 안에 자기 연민을 깨우세요. 본성이 착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비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참았어야 하나? 하지만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입니다. 즉,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사람의 말이 틀렸던 거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심박수 안정 속도가 빠르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곧 몸과 마음의 면역력입니다. 5번째 기술 관계보다 평화를 선택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끝까지 관계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압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관계가 옳은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후회는 나쁜 사람을 너무 오래 품은 거야. 그 사람을 이해하느라 내 평화를 잃었지.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움도 분노도 억울함도 결국 나를 묶는 사슬일 뿐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본성이 못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던진 말에 무너질 필요 없다는 것. 그들이 외면해도 당신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품격은 화를 내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요. 창문 밖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새벽의 푸른빛이 스며들 때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는 오늘도 상처받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 미소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다. 마치 폭풍 뒤의 고요처럼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평온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본성이 못된 사람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기술. 그때 그냥 조용히 있었어야 했는데, 이 말을 후회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시간이 지나도 상처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비쳐 들어오던 어느 날, 은퇴 후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는 정순호 씨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 주전자의 김이 유리창에 서리처럼 맺히고 그는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웃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이웃박 노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는데 정씨는 괜히 침묵이 어색해서 말을 이어갔죠. 내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땐 말이야, 상무가 내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그는 웃으며 떠들었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꺼냈을까? 자신이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듯 떠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이웃의 눈빛을 잠시 싸늘하게 만들었음을 뒤늦게 눈치챘던 겁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죠. 당신 얘긴 이제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린 나이가 들수록 경험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건 분명 지혜지만 지혜를 말로 풀기 시작하면 자주 지배가 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으려 하기보다 내가 아는 걸 전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면 대화는 설교가 되죠. 말이 많아지는 순간 존중은 멀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실험이 있습니다. 대화 중 발화 비율, 즉 말의 점유율이 70%를 넘은 사람들은 상대에게 지적 지루함 거만함의 인상을 남겼다는 겁니다. 반면 말을 절반 이하로 줄인 사람들은 신뢰감 품이 안정감을 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조용한 사람일수록 상대는 그를 더 현명하다고 느낀다는 결과였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조절할 줄 알고 감정을 조용히 다스릴 줄 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 상담 심리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느슨해집니다. 사람은 말이 아닌 표정과 태도에서 진심을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의미가 희석됩니다. 진심이 묻힙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가장 귀한 자산을 잃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끼리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을 때 처음엔 단 한마디로 끝낼 수 있었던 대화가 서로의 말 덩어리가 쌓이면서 돌처럼 단단해진 기억. 너도 잘못했잖아. 그건 지난 일이잖아. 그때도 내가 그랬어. 결국 감정은 커지고 처음의 문제는 사라지고 남는 건 싸늘한 침묵뿐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말을 멈추고 나서야 진짜 말을 배우게 됩니다. 심리학자 앨런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공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공감보다 이기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하고 상대의 생각을 교정하려 들죠.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깨닫게 되는 건 사람은 논리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느낌으로만 바뀌죠. 그리고 그 느낌은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눈빛, 호흡, 잠시의 침묵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녁 무렵 공원 벤치에 앉은 한 노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손등 위로 포개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수십 년간의 말 대신 시간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진짜 관계는 말을 줄일수록 깊어집니다. 옛 선비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을 지키면 몸이 평안하고 혀를 삼가면 마음이 고요하다. 이건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그 여운은 사람의 마음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보다 표정을 선택하고 주장보다 침묵을 택합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장기 인간관계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60년간 700여 명을 추적한 결과 인생의 만족도는 말을 많이 한 사람보다 경청이 습관인 사람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말은 관계를 망치기도 하지만 듣는 기술은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뜻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마디만 더 했다가 관계를 잃고 누군가는 한마디를 삼켜서 평화를 얻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닫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말을 줄일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삶을 잃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전하려는 건 그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줄이면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잃는 세 가지. 정순호 씨는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전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후회의 그림자가 묻어납니다. 은퇴 후 오랜 직장 동료 모임에서도 그를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죠. 처음엔 다들 그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습니다. 회사 시절의 무용담, 어려운 시절 극복한 일화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누군가는 잠깐만 전화 좀 하며 자리를 비웠죠. 그는 몰랐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진다는 것. 오늘은 바로 그 말이 많은 사람이 결국 잃게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는 적당한 침묵에서 자라납니다. 말이 많다는 건 생각보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신호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케빈 던 연구팀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신뢰를 느낄 때 말의 길이보다 일관성과 감정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즉, 말이 짧더라도 조용히 한결같이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저 사람 말은 믿기 어려워라는 뉘앙스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주 말을 바꾸게 되거든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본심이 아닌 말이 튀어나오고 그 말은 다시 자신을 배신합니다. 반면 말이 적은 사람은 속이 깊다는 인상을 줍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마거릿 애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말의 양이 아니라 침묵의 질에서 자란다. 결국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말을 줄이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둘째, 관계를 잃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뭘 말할까에 집중하느라 상대의 표정, 눈빛, 말끝의 떨림을 놓치죠. 심리 상담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인간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좋은 대화는 73이다. 즉, 듣기가 7, 말하기가 3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건 말이야 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덮어버리죠. 말이 많으면 사람들은 처음엔 웃어줍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 얘기에 관심이 없구나. 그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듣는 사람이 마음을 닫는 순간 그 대화는 아무리 길어도 혼잣말이 되어버립니다. 정순호 씨의 친구 박 노인도 그랬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정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박 노인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그 말에 정 씨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진심과 배려가 고요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말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사람을 남기는구나. 셋째, 기회를 잃습니다. 말이 많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의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키는 말을 줄이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자리에서 발언의 무게가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면 그가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늘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의 말이 배경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회의에서 모임에서 늘 의견을 먼저 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사람이 더 현명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심리적 희소성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자주 들리지 않는 목소리일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이건 단지 사회적 이미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의 행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말을 자주 검열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키는 사람일수록 인생의 주요 전환점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그만큼 정보를 더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으면 내가 말한 내용만 머릿속에 맴돌지만 말이 적으면 주변의 움직임, 분위기, 타인의 의도를 더 잘 감지하게 되죠. 즉, 침묵은 곧 관찰력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레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삶의 미세한 신호를 잃는다. 그 미세한 신호 안에는 기회, 변화, 사람의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단지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듣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정순호 씨는 요즘 예전처럼 떠들지 않습니다. 그저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고 잔 위로 내려앉는 커피 향을 천천히 느낍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고요하지만 그 안엔 세상을 더 깊이 읽는 지혜의 빛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말을 줄인다는 건 세상을 잃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되찾는 일이었네요. 말이 많은 사람은 결국 세 가지를 잃습니다. 신뢰, 관계, 그리고 기회. 하지만 말을 줄이는 사람은 그 세 가지를 모두 되찾습니다. 저녁 해가 질 무렵 공원 벤치에 앉은 정순호 씨의 손끝에 가을 바람이 닿습니다. 낙엽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손바닥에 닿는 벤치의 차가운 감촉. 그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요즘 들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들린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의 얼굴엔 미묘한 평온함이 번집니다. 예전엔 말로 관계를 만들려 했지만 이제는 침묵으로 관계를 지켜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말을 줄이는 사람이 얻게 되는 세 가지 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존중받는 침묵의 힘. 심리학자 수전 케이는 저서 콰이어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방식의 리더다. 말을 줄이는 사람에게는 존중의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보고 그들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그들의 침묵 속에서 무게를 느끼죠. 한 대기업 임원 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던 부장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은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하지만 회의가 끝나기 직전 그 부장이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지금 방향이 맞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보시죠.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짧은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회의의 결론이 바뀌었죠. 말을 아끼는 사람의 말은 언제나 더 크게 들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평소의 침묵이 그 말에 신뢰의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실험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회의나 대화 중 80% 이상 듣기에 집중한 사람은 발언할 때 상대방의 반응과 수용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즉, 침묵은 단순한 비활동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준비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정순호 씨 역시 말이 줄어들자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만 좀 떠들어요라던 친구가 이제는 형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기 시작했죠. 그는 말합니다. 말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내 말이 더 힘이 생겼어요. 둘째, 신뢰와 영향력의 힘. 말을 줄이는 사람은 자신을 보여주기보다 드러내지 않는 법을 압니다. 그 침묵은 불안이 아니라 자제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리학자 폴 앵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가장 깊은 신뢰를 준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말을 다스릴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은 감정의 그림자니까요. 말을 줄이는 사람은 상대의 말 한마디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내리깔고 숨을 고르죠. 그 짧은 정적 속에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필요할 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상대는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기업 리더십 연구에서도 말이 적지만 집중해서 듣는 리더의 팀 성과가 말이 많고 지시가 잦은 리더보다 34%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헌신하거든요. 그리고 존중은 말이 아니라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상대를 조용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짧은 순간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듣고 있구나. 그 한순간에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와 통찰의 힘. 말이 많다는 건 결국 마음이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하지만 말이 줄어들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감정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실험에서 하루 30분 침묵 명상을 실천한 참가자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7%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묵이 단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뇌의 자가 치유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정순호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을 때가 좋아요. 말이 없으니까 마음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니까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이는 걸 한참 바라봅니다. 그 잔잔한 순간이 과거의 어떤 명예보다 더 값지게 느껴진다고 하죠. 말을 줄이면 비로소 나 자신이 들립니다. 그동안 말 속에 묻혀있던 진짜 감정, 억눌린 피로, 진심이 침묵 속에서 하나둘 올라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침묵 속에서 해결책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아도 스스로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말보다는 사색 속에 존재한다. 사람은 조용할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침묵 속에서는 감정이 숙성되고 숙성된 감정은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표정을 선택하고 설명보다 눈빛을 남깁니다. 그 눈빛엔 세월이 담겨 있고 그 세월엔 수많은 말 대신에 깨달음이 녹아 있죠. 말을 줄이는 사람은 결국 세 가지를 얻습니다. 존중받는 침묵, 깊은 신뢰, 그리고 평화로운 내면.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말이 줄면 생각이 자랍니다. 생각이 자라면 행동이 단단해집니다. 행동이 단단해지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순호 씨는 오늘도 말없이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 그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며 마음속으로 번져갑니다. 그의 입술엔 잔잔한 미소가 머뭅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말을 줄인다는 건 세상과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다음 3부에서는 말을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법, 즉, 관계에서 말의 균형을 잡는 대화 습관, 화날 때 말을 삼키는 기술, 그리고 침묵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상 훈련법을 실제 연구와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지만 그 안엔 이상한 평화가 있습니다. 정순호 씨는 이른 새벽 거실불을 켜지 않은 채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빛을 바라봅니다. 조용히 숨을 내쉬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상처 주지 않겠다. 그의 마음속엔 이제 말을 줄이는 법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가 직접 실천하며 깨달은,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검증한 말을 줄이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초의 멈춤. 감정이 올라올 때 말을 멈추는 기술. 우리가 후회하는 말 대부분은 생각보다 감정이 빨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를 즉시 반응 편향이라 부릅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뇌는 이성보다 3배 빠르게 입을 움직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럴 땐 단 한 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3초 멈춤. 화가 나거나 억울할 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입술을 다문 채 하나, 둘, 셋을 세어보는 겁니다. 이 3초 동안 우리의 뇌는 놀랍게도 감정 신호를 차단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복원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화가 났을 때 3초 동안 침묵한 사람은 즉시 반응한 사람보다 후회 확률이 80% 낮았습니다. 정순호 씨도 예전엔 이런 습관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만 걸리면 바로 맞받아쳤죠. 하지만 이제는 눈을 반쯤 감고 손끝을 꼭 쥔 채 3초를 셉니다. 그 짧은 순간이 관계를 살리고 하루를 평화롭게 바꾸죠.
말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은 그 3초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듣기의 일기 말 대신 귀로 세상을 기록하라.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루를 채웁니다. 하지만 말 대신 듣기로 하루를 채우면 삶이 놀랍게 변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심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절반의 치유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60%의 시간을 대화에 쓰지만 그중 실제로 듣는 시간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뭐라고 답할까를 생각하느라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순호 씨는 어느 날부터 듣기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끝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 사람이 내 말이 아니라 표정으로 말했던 건 무엇이었는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이 기록을 2주만 이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줄어드는 대신 공감 능력이 커집니다. 서울대 인간관계연구소는 실험을 통해 하루 10분 듣기 일기를 작성한 참가자들의 대인관계 만족도가 3주 만에 평균 42% 상승했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듣는다는 건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안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정순호 씨는 말합니다. 이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 뒤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들으려 해요. 그러면 화도 덜 나고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의 말처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을 덜어내는 하루 정리. 불필요한 말을 내려놓는 시간. 말이 많다는 건 곧 마음이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의 뿌리를 다스리려면 마음속에 불필요한 생각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정순호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됐던 말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괜히 아내에게 던진 불평 한마디, 자식에게 훈계하듯 던진 잔소리, 친구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 준 농담. 그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로 비워낸다. 심리학자 에이미 몰리는 하루를 말로 채우면 피로가 쌓이고 하루를 침묵으로 마무리하면 에너지가 회복된다. 라고 했습니다. 말을 줄이는 건 결국 자신의 내면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이 습관을 30일만 이어가면 머릿속이 훨씬 정리되고 대화할 때도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 3초의 멈춤, 듣기의 일기, 말 덜어내기.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기술이자 관계의 온도를 되살리는 법입니다. 실제 사례 말이 줄자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의 이야기. 60대 초반의 김선자 씨는 언제나 목소리가 크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자식들도 통화를 짧게 끝내곤 했죠.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다들 피하는 걸까? 그녀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소음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말을 적어봤죠. 놀랍게도 6시간 동안 400개가 넘는 문장을 쏟아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하루 3번, 지금 꼭 이 말을 해야 할까? 를 스스로 묻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상하게
말이 줄자 집이 조용한데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요즘 먼저 말을 걸어요. 이게 바로 말의 힘이 아니라 침묵의 힘입니다. 말을 줄이면 사람의 마음이 다시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말보다 더 강한 침묵의 언어. 말을 줄인다는 건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걷다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를 느낍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을 걸고 있었지만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음을.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몇 마디의 말을 비워낼 수 있을까요? 말을 줄이는 순간 그 빈자리에 평화와 존중, 그리고 통찰이 들어옵니다. 그건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아무나 실천하지 못하는 삶의 선물입니다. 진짜 어른의 대화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한다. 늦가을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진 공원 벤치 위. 정순호 씨는 여느 때처럼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죠. 옆자리엔 이웃 주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던 옛날의 정 씨였다면 아마 금세 농담을 던지며 이야기를 이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저 잔잔히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었죠. 그는 이제 압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일이라는 걸. 1. 말은 줄었지만 마음의 문은 더 열렸다. 과거의 정 씨는 항상 대화의 중심에 있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침묵은 어색했고 조용한 자리는 불안했죠. 그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성실함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이제 대화에서 빈 공간을 남깁니다.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꺼낼 수 있도록. 이웃이 가족 걱정을 털어놓을 때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저 한마디 합니다. 그랬군요.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긴 위로보다 깊이 닿습니다. 그의 눈빛엔 내가 듣고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에게 묘하게 끌립니다. 말이 적은데 이상하게 편안하고 조용한데도 존재감이 강한 사람이 되었죠. 이건 단순히 침묵의 미학이 아닙니다. 그건 존중의 태도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 그게 바로 말을 줄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입니다. 2. 말은 줄었지만 관계는 더 깊어졌다. 정 씨는 얼마 전 오랜 친구 모임에 다시 초대받았습니다. 몇 년 전 그의 수다에 지쳐 연락을 끊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날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걱정, 은퇴 후 외로움까지.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그를 피하던 동료가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네 참 편해졌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네. 그는 웃었습니다. 그 짧은 칭찬 한마디가 예전의 어떤 긴 설명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관계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 빈 공간에서 타인은 숨쉬고 마음을 열죠.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과 사람이 진짜로 연결됩니다. 3. 말은 줄었지만 인생은 더 단단해졌다. 예전엔 누가 내 말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떠들었고
더 설득하려 들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온함을 배웠습니다. 그건 말의 힘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얻은 확신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 그것이 진짜 어른의 말입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와 의견이 달라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단지 눈빛으로 말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지켜볼게. 그리고 당신의 생각도 존중할게. 그 태도 하나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걸 그는 세월을 통해 배웠습니다. 4. 결국 진짜 어른의 대화는 말이 아니라 태도다. 말이 많던 시절엔 몰랐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논리도 설득도 아니라는 걸. 당신이 조용히, 차분히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을 줄이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말을 멈추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숨결,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까지.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단단해지며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5.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한 문장.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존재감이 사라질까봐 두렵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재감을 만들어라. 말로 세우는 관계는 흔들리지만 진심으로 세운 관계는 오래갑니다. 말로 얻는 신뢰는 쉽게 깨지지만 침묵으로 얻은 신뢰는 끝까지 남습니다. 정순호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조용히 세상을 바라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커튼이 흔들리는 사각거림. 그 모든 것이 하루의 첫 대화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말을 줄이니 세상이 내 말을 먼저 들어주네요. 그리고 이 영상에 당신에게 조용히 건넵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지혜의 공간입니다. 말보다 따뜻한 사람, 침묵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대화에도 빈자리 하나를 남겨두세요. 그 침묵이 누군가의 마음을 쉬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인생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을 줄여야 하는 결정적 이유 오디오북을 마칩니다. 이 영상은 말보다 마음을 남기고 싶은 모든 어른들에게 드립니다.